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고령화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들 하시고 이제는 고령화라고 안 하고 고령사회라고 말씀드려야 맞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 국민 중에서 노인 인구가 7%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7% 넘어선 게 2000년에 이미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고령화가 아니라 고령사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자를 떼어버리고. 근데 우리나라가 2017년 8월 말에 14%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입에 익숙한 용어가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고령사회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2017년에 14%를 넘어섰으니까 지금은 16% 이상 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살 넘으신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으신 걸 볼 수 있죠. 주변에서도 아마 그래도 간혹 가다가 100세 넘으신 어르신들 뵐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매해 90세를 넘기는 어르신이 4,000명씩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90을 넘기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또 가져볼 수 있고, 근데 4,000명의 어르신 중에 100살까지 넘기시는 분은 또 비율이 훅 떨어지죠. 근데 100살이 넘어서시면 국가에서 그 지팡이, 청려장이라고 하는 그런 지팡이를 또 선물로도 드린다고 합니다. 이만큼 국가에서 축하해주는 나이가 이제는 100살이 된 그런 시기죠. 예전에는 국가에서 축하해준 나이가 70세를 넘으면 국가에서 잔치를 해줬었거든요. 많이 달라진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아, 나는 90세까지 살 수 있을까? 10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두 편은 두 분 다 90세를 넘기신 어르신 얘기예요.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생활을 하고 계셔서 저희하고 상담을 하셨던 사례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요. 할머님이 90세가 넘으셨는데 그 행상을 하세요. 근데 그 행상이 본인이 알고 보니까 원해서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상하시는 할머니 알고 보니까 딸의 학대로 행상을 하시는 게 알려졌던 그런 92세 할머니 사례하고요. 두 번째 사례는 할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손녀딸이 고민이 돼서 상담해 주신 사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할머니는 일남 이녀를 두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둘째 딸하고 같이 살고 계신다고 해요. 원래는 일남 이녀니까 이제 아들이 한 명 있어서 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오셨는데 아드님이 그 일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뇌를 크게 다쳤대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사셨는데 아들이 뇌를 크게 다쳐서 전신이 마비가 되고 마치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이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머니도 돌봐야 되고 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남편도 돌봐야 되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겨웠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내가 좀 못 모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딸이 둘이 있잖아요. 근데 큰 따님은 또 오래전에 사망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할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은 아들 아니면 둘째 딸이었는데 아들이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이제 할머니가 둘째 딸네 집으로 오시게 됐어요. 근데 둘째 딸은 할머니를 모실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되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그걸 아셔요. 아, 얘네는 되게 어렵게 사는데 내가 가서 이 짐을 보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할머니가 독립적으로 사실 능력도 안 되시고 하니까 결국 둘째 딸네 집으로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러면 딸네 집에서 사시는 걸 조금 창피해 하세요. 내가 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댁은 아드님이 한 분이지만 만약에 아들이 둘 이상 있잖아요. 그러면 둘째, 셋째네 그 아들네 집에 가서는 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옛날 어르신들은 내가 장남이 있는데 왜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그 시대를 살아오신 어르신인데 둘째 딸네 집에 들어가시게 되니까 사위 보기도 민망하고 살림이 또 어려우니까 미안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할머니가 예전에 하셨던 일이
행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생활용품 같은 거를 왜 우리 지하철역에 딱 나와서 올라와 보면 이렇게 길에다 펴놓고 판매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 일을 하셨대요. 예전에도 하셨는데 이제 안 하셨던 거죠, 한동안. 근데 딸네 집이 형편이 어려운 걸 이제 느끼시니까 아, 내가 그 행상 일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행상을 시작하셨어요. 그랬는데 딸하고 사위는 아유,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시더니 다시 저희를 시작하니까 너무 좀 죄송스러운 거죠. 그래서 말렸다고 해요. 어머니 하지 마세요. 그거 길에 그렇게 앉아갖고 하시는 거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렸는데 할머니의 의지는 강하셨어요. 그래서 아,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지 하는 그런 일념 하에 행상일을 늘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건 괜찮았는데 할머니가 우리 몰랐는데 그 일을 하시면서 한 100만 원 정도를 버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위랑 딸도 많이 말렸어요. 적극적으로 말렸는데 어느 순간 말려도 어머님이 나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말리는 게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 약해지는 가운데 할머니 수입이 100만 원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는 아예 말리는 걸 안 하게 됐죠. 오히려 환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도 행상이라는 게 이게 학교 가듯이 시간표 짜놓고 매일매일 가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조금 쉬는 날도 있으시고 그러셨을 텐데 딸하고 사위가 이제는 반대로 할머니를 강제로 행상을 하시도록 밖으로 나가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앞에 말씀드린 것들은 딱 다 모두 삭제가 되어버리고 딸이 할머니를 행상을 하라고 내모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도 할머니는 그런 그 떠밀림에 의해서 행상을 나가신다 해도 아, 내가 보탬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할머님이 거기가 이렇게 안전한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상을 하시다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지금 92세거든요. 그러면 92세 어르신이 집안에서만 넘어지셨어도 이 충격이라든가 이 상처라든가 이거 후유증은 상당히 크실 텐데 길에서 또 계단에서 그렇게 넘어지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근데도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고 다시 또 행상을 하시라고 또 내모는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이제 이 모습을 마침 이웃에서 이댁의 사정을 잘 아는 아주머니가 그 얘기를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분은 원래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늘 행상을 하시는데 우리 옆집에 사시는 분이네 하고 이제 알아보고 가서 말도 한마디 해주고 음료수도 갖다 또 사다 드리고 그런 분들 있죠, 동네에서. 왜 우리 흔히 이게 좋은 표현인지 안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지랖이 넓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동네 이웃들을 잘 챙기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할머니 늘 이제 배려해주고 가서 음료수 드리면서 한마디씩 얘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집의 가족사를 다 알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그날 이렇게 봤더니 할머니가 여기도 멍도 들고 상처도 있고 한데도 되게 힘겨운 표정으로 앉아서 그 물건을 팔고 계시니까 할머니 어디 불편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신 거예요. 계단에서 넘어지셨다고. 그런데 병원은 안 가시고 다시 또 조금 쉬고 싶지만 떠밀리다시피 해서 나왔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분이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뭘 갈등을 했냐면 이웃 주민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따님한테 가서 어머니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위치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괜히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웃 간에 감정만 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이분이 어떻게 방법을 택했냐면 동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찌어찌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또 가만히 있자니 또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직원이 할머니를 찾아온 거죠. 그 거리에 가서 장사하고 계시는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면서 할머니 몸이 지금 많이 불편해 보이시는데 집에 들어가셔야 되지 여기 이렇게 차들 다니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장사하시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할머니의 대답은 아까 이웃 아주머니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었잖아요.
이 동사무소 직원한테는 솔직하지 않으셨대요. 나 이거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나 집에 있으면 괜히 몸이 더 아픈 것 같고 해서 그냥 바람 쐴 겸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대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도 더 이상 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드릴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웃 아주머니가 동사무소 직원이 그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도 없고 또 공공기관에서 가서 찾아가니까 할머니는 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저희에게 상담을 의뢰하셨던 거죠. 뭘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였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할머니를 이제 몇 번 찾아뵙고 관계를 좀 형성하는 게 필요했죠. 아까 동사무소 분이 갔더니 마음의 문을 닫으시잖아요. 저희가 가도 물론 닫으실 거 뻔하니까 일단은 이제 관계 형성을 하느라고 가서 물건도 팔아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도 안부 얘기도 묻고는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날 수가 없는 게 지금 핵심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따님하고의 만남을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 번 이제 만남을 시도했는데 계속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지요. 어머님 문제로 의논 드릴 게 있다고 하니까 뭔가 이제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게 있으니까 좀 찔리기도 하고 하셔서 할 말 없다고 계속 이제 거절을 하셔서 좀 끈기를 갖고 가족이 이렇게 비협조적일 때는요. 노인학대 상황은 개선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족의 협조를 구해내는 게 어떻게 해서든 이끌어내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매일매일 가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계속 마음을 놓고를 했죠. 그래서 어머님 상태도 얘기해드리고 저희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따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마음의 문을 놓고를 했더니 결국 따님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어머님이 따님에게는 차마 미안해서 얘기를 못했던 그동안의 마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대신해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또 요러요러한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학대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머님이 더 크게 어떤 일이 생기면 법적인 처벌도 받으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겁을 들이기 위함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를 자세하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따님이 학대를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재발 방지에 대한 그런 예방 교육이 있거든요. 그 교육도 듣기로 했어요. 그래서 학대에 관한 이제 교육을 받으면 학대가 뭔지 정확하게 인식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학대를 안 하게 된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제 그런 예방 교육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따님이 그 예방 교육도 다 이수를 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어머님을 행상을 내보낸다든가 이렇게 학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다짐도 받았어요. 그래서 사례가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것 같은데 선생님들 표정도 왠지 좀 찜찜하시죠? 저희도 좀 마음이 찜찜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그 정도로 학대해왔던 분이 저희랑 몇 번 상담을 했다고 해서 마음이 180도로 달라진다는 건 이거는 거의 마술이지요. 그래도 일단은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결을 했는데 정확하게 5개월 후에 이웃 아주머니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가 또 행상을 하세요. 그리고 이 이웃 아주머니한테는 할머니가 솔직하게 얘기하시니까 할머니가 또 행상을 나오셨길래 이 이웃 아주머니가 가서 할머니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딸이 다시 또 내보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교육이라든가 저희하고의 상담 후에 다짐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됐구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따님하고 또 접촉을 시도했는데 계속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그런 사이에 저희는 어르신을 안전한 공간으로 시설이 됐든 어디가 됐든 안전한 곳으로 모시려고 하면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가족이라고는 이 딸하고 사이가 안 만나주면 아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몸에 전신에 마비감이 와서 그 교통사고였던 아드님이 그 사이에 조금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은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그래도 돌봄은 필요하고 그래도 의견은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드님하고 저희가 만남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딸의 비협조 하에 아드님하고 만남을 가져서 아드님의 동의 하에 할머니는 안전한
노인 요양병원으로 옮겨지실 수 있었어요. 그때 5개월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5개월 사이에도 할머니는 그 행상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신 그 상처에 대한 치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치신 게 치료가 안 된 채로 계속 있으면 이게 더 심각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노인 시설이 아니라 노인 전문 병원으로 그렇게 할머니를 모실 수 있게 됐어요. 이 사례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하게 꼽는 게 이웃 되시는 아주머니가 참 긴 시간이면서 플러스 관심을 갖고 할머니에게 계속 물어봐 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또 내가 그분 입장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계속 연구를 하고 탐색을 하셨다는 게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이거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나 또 간호사 분들이나 요양보호사 분들보다도 훨씬 더 말하자면 직업정신으로 치면 투철한 직업정신을 가지신 분처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시면 어른들이 가족으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버림받거나 학대받는 어르신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고마웠고 두 번째는 이 둘째 따님하고 저희가 상담을 할 때 뭐를 느꼈냐면 우리는 어머니를 학대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학대라고 제가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니까 선생님들도 아, 그게 학대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지 그냥 그 상황을 보면 이게 학대다 뭐 이렇게까지는 또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둘째 따님도 본인이 학대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둘째 따님만 모르시는 게 아니고 일반 어르신들도 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으시면 내가 지금 학대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딸하고 그냥 갈등이 있는 건지 이거 구분이 잘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대를 7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요. 물론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7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학대는 신체적 학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많은 분들이 제일 쉽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때린다, 또 핥힌다, 꼬집는다, 뭐 이런 것들 다 신체적 학대예요. 그게 제일 쉬운 증상들이고요. 이거는 어떨까요? 노인을 때리거나 하진 않았는데 본인이 화가 난 거예요. 다투다가. 그래서 물건을 바닥에다 집어 던졌어요. 노인을 다치게 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신체적 학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흉기를 가지고 다치게 하지 않아도 휘두르기만 해도 공포감을 조성하잖아요. 위협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신체적 학대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노인이 밖에 못 나가게 이댁은 밖으로 밀어내는 그 모습이었는데 반대로 노인이 밖에 못 나가게 가둔다든가 감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신체적 학대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노인에게 불필요한 약을 투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신체적 학대예요. 노인에게 불필요한 약을 투약을 한다는 건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수면제를 강제로 복용시키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어르신들 그냥 빨리 이제 주무시라고 좀 속된 말로 성가시지 않게 그래서 이제 수면제를 투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학대의 유형 중에 신체적 학대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적 학대가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언어 정서적 학대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거는 이제 언어는 우리 아시겠죠? 말로 학대하는 거. 요구라는 거는 물론 제일 쉬운 언어적 학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좀 집에서 좀 나가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또 한 번만 더 실수하면 어디 저런 데 저딴 데다 보내버리겠다고 하는 거. 그런 거 다 언어적 정서적 학대예요. 또 뭐 있을까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처럼 저 귀신은 뭐해? 안 잡아가고 이런 말들 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구로 시작되는 것 외에도 이런 표현들을 한다는 거는 언어, 정서적 학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서적 학대 안에 중에 또 뭐가 있냐면요. 친척이나 다른 그 자녀들 또는 친구 이런 분들이 집에 못 찾아오게 하는 거.
또 반대로 어른이 그분들하고 만나러 가는 것도 못 만나게 하는 것. 이것도 다 정서적 학대에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만나든가 그분들이 오시든가 하면 이 어르신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접촉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른에 대해서 이제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예,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경제적 학대예요. 경제적 학대는 1순위는 아니에요. 지금 제일 많은 학대 유형은 아니지만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학대 유형이에요. 노인의 재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몰래 크게 쓰는 것도 있고 조그맣게 계속 끌어다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 다 경제적 학대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7번째가 방임 유형들이에요. 방임이 말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어른에 대해서 돌봄의 의무를 굉장히 소홀하게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지금 이 할머니 사례가 방임이에요. 방임의 개념이 뭐냐면 노인에게 의식주나 의료 행위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 이게 방임이거든요. 그래서 방임을 얘기할 때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노인이 편찮으신데 병원을 모시고 가지 않는다. 또는 노인이 편찮으신데 약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게 대표적인 방임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는 다치셨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방임, 학대 유형 중에 방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조금 덧붙이자면 할머님이 스스로도 딸이 내쫓을 때 그냥 거부하지 않고 나가셨죠. 본인을 돌보시지 않았어요. 이거는 방임 중에서 자기 방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딸로부터의 방임과 노인 스스로 자기 방임과 두 개가 혼합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가 어떻게 보면 학대 유형 중에서 뭐가 제일 심각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예 내다 버리는 거. 어느 곳에 버려두고 오는 거. 근데 이제 마치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서는 잃어버린 것처럼. 어머니랑 헤어졌어요. 못 찾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아니면 시설에다가 보내놓고 싹 이사를 가버린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유기의 7번째 방임, 그러니까 학대의 7번째 유형인 유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 상식만 갖고 계셔도 우리가 주변에서 어른들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부합되는 모습이 보이면 그 이웃 주민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누구든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 상담 전화로 연결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 노인의 전화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또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적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어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국번 없이 그냥 1577-1389번 이렇게 8자리를 누르시면 노인학대 신고 내지는 상담 접수가 되니까요. 그렇게 또 도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사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지하철역 앞에 같은 데에서 노숙하는 노인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모습이 엄청 초라해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엄청 쓸쓸해 보이고 막 이래요. 안쓰러워요. 그런데다가 또 멍까지 들은 것도 봤어요. 네. 얼굴 이런데 막 멍이 들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때는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 혼자 그래서 진짜 선생님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신고를 해야 되나요? 하셨는데 신고를 해야 되시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해주시면 감사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왜냐하면 그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누워서 지내시는 것도 일단 문제지만 멍들은 모습까지 보셨다고 하면 이거는 좀 심각한 상태니까 그럴 때는 제가 아까 노인의 전화하는 거랑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는 거랑 말씀드렸는데 지금 선생님 질문하신 정도의 상태라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 간단해요. 국번 없이 112
해갖고 연락을 하시면 알맞은 기관으로 연결도 또 해주니까 다른 전화번호 외우시기 좀 번거로우시면 그냥 112로 노인학대 관련되는 거는 신고 접수해 주시면 그쪽에서 또 알맞는 처리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처럼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학대 사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